정말 답답해 죽겠네. 아직도 안 죽었어? VIP 병실안 아내는 남편의 산소 조절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이런 문자가 찍힙니다. 아직 못 죽였어. 의료진이 들락거려서 기회가 안 와. 하지만 그녀도 휴대폰 너머의 그 남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줄 알았던 재벌 회장이 그 순간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3주 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며 이사회를 여는 날, 그들 앞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증거를 들고 나타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고 귓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눈을 떴어요. 유라가 병실 밖으로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와 민준의 눈에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동공 반응은 정상이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의식 회복은 아닙니다. 최원석 교수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뇌파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몸의 마비도 점차 좋아질 겁니다. 민주는 교수의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유라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하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곁을 지키시더라고요. 간호사 김주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유라가 민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민준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의료진이 모두 나간 후 유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요. 태호가 잘 챙기고 있어요. 유라가 민준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회장님 쾌유를 빌고 있어요. 매일 안부를 물어봐요. 민준은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입술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민준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간호사가 들어와 정기 검진을 했습니다. 부인, 아직도 안 가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김주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 곁을 지켜야 해요. 유라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깨어날 때 제가 없으면 어떡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물 상태로 있을 거야. 목소리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짜증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민주는 놀라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유라가 산소 마스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유라가 중얼거리며 산소 조절 다이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주는 숨이 조금씩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 기계만 꺼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유라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 미세하게 몸부림치자
유라는 재빨리 산소량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겠어. 유라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직 못 죽었어. 의료진들이 너무 자주 들락날락해서 기회가 안 와. 유라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는 재빨리 휴대폰을 넣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건강 챙기셔야죠. 김주연이 들어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유라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마이너스 변호사 상담, 오후 마이너스 태호와 미팅. 유라가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내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새벽이 밝아오자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옷도 갈아입고 씻어야 해요. 유라가 민준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맞춤을 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유라가 태호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때요? 태호가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라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먼저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태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눈꺼풀을 들추고 동공에 빛을 비췄습니다. 민준은 간신히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네요. 태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을 5%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네. 유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진 명단이에요. 벌써 8명을 우리 편으로 돌렸어요. 유라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이번 주 안에 설득할 수 있어요. 혹시 기적적으로 깨어나면 어떡하죠? 태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는 민준의 MRI 필름을 태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설사 깨어나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유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호가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이 보는 앞에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어. 유라가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요 계열사 지분 매입 계획을 세웠어요. 화면에는 상세한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임시 이사회에서 경영권 이양 안건을 상정하죠. 태호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 전까지 핵심 계열사 지분 51% 이상 확보를 완료해야 해요. 유라는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도장과 각종 계약서, 그리고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계열사 순방하면서 지분 매수 작업을 시작하자. 갑자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태호는 서둘러 회사 업무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태호가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최원석 교수가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정밀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잠시 면회를 중단해 주세요. 교수가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남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나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교수가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쾌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태호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 오전 9시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2주 안에 모든 게 끝나. 유라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이 민준을 검사실로 이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면서 민준은 의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뇌파 활동이 예상보다 활발하네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병실로 돌아온 후 민준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대 2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라가 민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빨리 편해지길 바라. 유라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 확고한 다짐을 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3일 후 새로운 간병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담당하게 된 한서은입니다. 서은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유라가 서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력서 봤어요. 서울대 간호학과 출신이네요. 네, 중환자 간병 경력이 8년 됩니다. 서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전 간병인 3명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유라가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바로 교체하니까 각오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는 서은에게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남편 상태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방문객 관리도 제 지시에 따라 엄격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은이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병실을 나간 후 서은은 민준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한 마사지도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서은은 간병 업무를 하면서 병실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CCTV 위치와 사각지대까지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손목 맥박을 재던 서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미세한 근육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호흡 패턴도 불규칙했습니다. 서은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리시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검지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서은은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식이 있으셨는지 손가락 개수로 알려주세요. 민준이 4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서은은 병실 문과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슴팟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2년 전 태성그룹에서 의문사한 이창호 박사의 딸 이지수입니다.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창호 박사는 연구소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태호의 연구비 횡령을 발견했어요. 서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의문의 추락사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타살 증거들이 있어요. 민준은 더욱 놀랐습니다. 태호가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2년간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고 부인의 신뢰를 얻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서은의 눈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서로 도우면 둘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민주는 서은에게 계속 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도에서 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은 재빨리 일상적인 간병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혈압계를 정리하고 차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가요? 이상한 점은 없죠? 유라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서은이 전문가답게 보고했습니다. 체온도 정상이고 혈압도 괜찮아요.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경력자는 다르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가 다시 나간 후 서은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서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 트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구원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서은은 간병일지에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간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은이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진 동맹자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서은 모두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은은 민준과의 소통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손가락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에요. 서은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세 번은 위험, 네 번은 계속 진행이에요. 민준이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라가 태성그룹 계열사 순방으로 외출한 틈을 타서 서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2년간 모은 자료예요. 서은이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호의 연구비 유용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보고서와 이창호 박사를 협박한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낸 메일이에요. 서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태호의 비리를 모두 정리했다. 내일 감사팀에 제보할 예정이다. 이창호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이 4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계속 보여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회장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해요. 서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서은은 민준의 개인 변호사 박정우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우가 민간 보안업체를 통해 병실에 초소형 녹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간병 용품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장비였습니다. 이제 모든 대화가 기록될 거예요. 서은이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가 유라와 함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의사와 상담했어. 유라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깨어날 의학적 확률은 2% 미만이래. 정말 다행이네요. 태호가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정신과 전문의도 섭외해뒀어요. 유라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서은은 유라가 떨어뜨린 수첩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사회, 목요일 변호사 미팅, 금요일 스위스 계좌 확인. 서은이 재빨리 내용을 외웠습니다. 한편 박정우 변호사는 사립탐정팀을 고용했습니다. 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팀이 중요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유라가 최원석 교수에게 200만 원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과 보고를 신중히 해주세요. 유라가 교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서은은 아버지의 동료였던 김영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결정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창호 박사가 발견한 추가 비리 증거예요. 김영우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의문사 당일 CCTV 원본 영상도 있어요. 서은은 감격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타살임을 입증할 증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태호는 이사회 준비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장의 장기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해소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도 이사진들에게 사전 배포되었습니다. 서은은 태성그룹 내부의 민준 충성파를 파악했습니다. 비서실장 강대식과 전략기획실장 이민호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서은이 암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시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준과 서은은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패키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사회가 결전의 날이에요. 서은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결전을 이틀 앞둔 일요일 밤 서은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동 연습을 해야 해요. 서은이 조심스럽게 민준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굳건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서은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간의 치밀한 준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화려한 부활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10시 태성그룹 본사 최고층 대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12명의 이사진과 핵심 임원 15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태호가 엄숙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유라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최원석 교수의 진단서를 배포했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장기 의식 불명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합니다. 이사진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대학 선배인 정재호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태호 측에 매수된 7명의 이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표결을 진행합시다. 표결 용지가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이사가 찬반 의사를 기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민준이 서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준이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신뢰했던 부사장님. 유라와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민준이 회의실 정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물 상태로 있을 거야.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충격에 빠져 술렁였습니다. 이사진 매수 완료. 이번에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게 끝나. 유라와 태호의 모든 계획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사진들이 경악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태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사고 후유증으로 조작이라고 하셨나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유라가 최원석 교수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이었습니다. 경과 보고를 신중히 해주세요. 영상 속 유라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민준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두 분의 그간 행적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 6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유라 씨, 김태호 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배임 혐의입니다. 유라가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태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남은 이사진들이 민준에게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았습니다. 매수되었던 이사들도 즉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민준이 선언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주간의 치밀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으로 첫 번째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서은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구속 나흘 후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라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이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유라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리합니다. 이한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한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습니다. 남편분의 정신 상태를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교통사고로 인한 뇌외상 후유증 말입니다. 이한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망상, 장애 가능성을 제기해서 증언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유라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의료진 협조만 얻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한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허용된 면회를 통해 태성그룹 계열 병원 정신과 과장 윤성민과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윤성민이 은밀한 만남에 응했습니다. 5억이면 어떠세요? 유라가 직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망상, 장애 진단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윤성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유라가 설득했습니다. 회장이 실제로 사고를 당했잖아요. 일주일 후 윤성민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 원칙을 어기는 것이 고민되었습니다. 윤성민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편집성 망상 증세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윤성민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유라 측 변호단이 대형 로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한수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인터넷과 SNS에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벌 회장 망상 사건, 뇌손상이 만든 비극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준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증했습니다. 불쌍한 아내를 모함하는 정신병자라는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법원은 유라 측의 신청을 받아 민준에 대한 정식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증거의 신빙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인 남편이 거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라가 보석 허가와 함께 경영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주요 언론들이 연일 특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재벌가 스캔들의 진실은?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민준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태성그룹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주요 협력업체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여론의 압박에 민준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 입원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검사가 통보했습니다. 민준은 강제 입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성과가 무너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은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윤석민의 비리를 파헤칠 거예요. 서은의 눈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민준이 서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서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정신감정 시작 이틀 후 새벽 2시였습니다. 서은이 야간 근무 간병인 신분증을 목에 걸고 서울대 병원 정신과동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응급환자 간병 때문에 왔어요. 서은이 당직 간호사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서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은은 미리 파악해둔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야간 청소 직원들의 동선도 피했습니다. 윤석민의 개인 진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은은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2년간 준비하면서 구한 특수 도구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은은 먼저 탈출로를 확보했습니다. 창문과 비상계단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윤석민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은은 미리 조사한 윤석민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환자 진단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서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준 망상장애 진단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상세한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은은 계속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유라로부터 받은 5억 원 계좌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환자들의 조작 진단서 사례들이었습니다. 윤석민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은은 USB를 꺼내 중요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민이 야간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컴퓨터가 켜져 있네. 윤석민이 진료실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윤석민이 서은을 발견하고 고함쳤습니다. 서은은 재빨리 USB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컴퓨터를 만지고 있어? 윤석민이 서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어. 윤석민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라 씨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윤석민이 실수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서은은 미리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윤석민의 모든 자백이 생생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윤석민이 계속 소리치며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윤석민의 외침을 들은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당직 의사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은은 발각되기 직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상사다리를 타고 병원 외부로 탈출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서은은 즉시 박정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석민 진료실 책상 서랍맨 아래에 현금과 추가 증거가 숨겨져 있어요. 서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정우가 긴급히 수사기관에 제보했습니다.
새벽 5시에 윤성민의 진료실과 자택에 동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현금 2억 원과 조작 진단서 원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은이 녹음한 윤성민의 자백도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작 음모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윤성민은 체포 직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유라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진단서만 작성한 것뿐이에요. 동시에 서은이 확보한 자료로 이창호 박사의 죽음과 관련된 태호의 살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민주는 즉시 정신감정에서 제외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라와 태호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서은이 목숨을 건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8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인과 시민들이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태성그룹 경영권 찬탈 및 살인미수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에게 살인미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유라가 순간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에게는 살인, 횡령,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태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공범인 윤성민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과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의사면허는 영구 박탈 처분합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를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준에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 구현의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성그룹은 일련의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으로 6개월 만에 주가가 사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민준은 이창호 박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호윤리재단을 500억 원 규모로 설립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준이 발표했습니다. 기업 내 부정부패 척결과 윤리 경영 확산에 전념하겠습니다. 서은은 재단의 초대 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은이 취임사에서 다짐했습니다. 1년 후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배신에서 정의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전액을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준은 태성그룹 회장직은 유지했지만 일선 경영에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본인은 사회 공헌에 집중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과 서은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어요. 서은이 강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었고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 서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와 희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소규모 가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이창호 박사의 영정사진에 예를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민준과 서은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민준과 서은은 태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평생을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5년 후 두 사람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창호 박사를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정의와 희망이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어요. 서은이 아기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끝까지 사람을 살린 것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서로를 이용하던 이들 사이에서 끝까지 양심을 붙잡은 단 한 사람이 흐릿해진 정의의 경계를 다시 또렷하게 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겐 한 번의 선택이 삶 전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곁에도 오늘 이야기의 민준, 그리고 서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이자 또 하나의 경고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나 죽고 나서도 나 미워할 수도 있어. 숨이 끊어지기 직전 아내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뒤집어 보니 본 적도 없는 항구 마을 주소와 혼자 꼭 찾아가 봐라는 문장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남자가 있는 건지, 제가 모르는 어떤 거래를 해온 건지, 아니면 우리 가정을 뒤흔들 진실이 숨어 있는 건지. 그래서 결국 모든 걸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건 아내가 아니라 평생 몰라봤던 제 자신이었다는 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말기 안병동의 새벽 4시, 박준호는 한서연의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거렸습니다. 준호는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협탁에 쌓인 약 봉투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거 받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하얀 명함 한 장을 준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가 명함을 뒤집어 보니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혼자 꼭 찾아가 봐라는 짧은 문장이 서연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뭔데? 준호가 명함을 들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서연의 팔에 꽂힌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투약 상태를 체크하고 차트에 기록한 뒤 나갔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다시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연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서연의 손이 힘없이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그래프가 느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서연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준호는 복도로 밀려나 유리창 너머로 응급 처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유가족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준호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빈소에서 나흘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연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고 갔습니다.
준호는 향을 정리하며 상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빈소 한쪽 의자 위에 상복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향을 피우다가 재킷 주머니를 슬쩍 만져봤습니다. 명함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뗐습니다. 다시 향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몇 분 뒤 또 주머니 쪽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새벽 빈소에 준호만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조화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향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호가 상복 재킷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앞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뒷면의 낯선 주소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혼자 꼭 찾아가 봐.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명함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접어 지갑 안쪽 칸에 넣었습니다. 발인과 화장을 마치고 봉안당에 서연을 모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현관에 부의금 봉투와 위로 꽃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꽃다발을 정리하다가 지갑에서 명함 모서리가 살짝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러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연의 사진만 놓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 봉투와 작은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사진첩이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메신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알림창이 떴습니다. 미발송 메시지 1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메시지 앱을 열어봤습니다. 자신에게 보내려다 저장만 된 메모 파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항암 일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컨디션 기록 사이사이에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담센터 시범 오픈 준비 포구 근처 건물 임시 계약. 명함에 적힌 것과 같은 바닷가 마을 이름도 보였습니다. 준호가 스크롤을 내리며 메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던 서연의 시간들이 숫자와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서연명의 계좌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외에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임대보증금 일부 상담 공간 공사비. 이런 메모와 함께 송금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봄시 범운영 준비금이라는 이름의 적금도 보였습니다. 준호가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조회했습니다. 개인 이름과 계좌 번호만 반복될 뿐 법인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한 거야, 서연아? 준호가 화면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투자 실패나 빚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시 메모 파일에 호스피스 유가족 시범 모임이라는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숫자판 앞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가를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힘드시겠지만 너무 오래 비우시면 업무에 차질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스마트폰 지도 앱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바닷가 마을 전경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동 경로와 예상 소요 시간도 표시되었습니다. 항구 사진과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가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지? 다음 날 준호는 단순히 드라이브를 한다는 핑계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유턴해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내비게이션에 명함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상가와 아파트 대신
재래시장 간판과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길가 표지판에 항 5km, 해안도로 3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 앱 속 파란 선이 바다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작은 터널을 지나자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해안도로 끝자락에서 마을이라는 표지석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수퍼와 문 닫힌 여관, 어구를 널어둔 집들이 보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2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 흰 페인트로 나무와 새,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봄 상담 공간 시범 운영. 준호가 차를 건물 앞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건물 입구 앞 작은 마당에는 화분 여러 개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돌아가는 작은 풍차 장식도 보였습니다. 벤치 위에 누군가 두고 간 종이컵과 낡은 안내 전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외벽 벽화를 보니 서연이 스케치 노트에 그리던 그림과 비슷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조명과 책장, 의자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벽 한가운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봄 상담 공간 시범 운영 기금 한서연 후원자 1동.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도 보였습니다. 시범 프로그램 사진들이 액자와 함께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카운터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간신히 골랐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준호는 로비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단정한 셔츠에 목도리를 두른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방문 목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이 준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박준호, 혹시 한서연 선생님의. 여성 강미란이 신분증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입니다. 미란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란이 준호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둥근 테이블과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티슈 상자와 시범 프로그램 안내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유가족 호스피스 가족 지지 모임 시범 운영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이 서연 선생님과 함께 준비해온 상담 공간이에요. 아직 정식 센터 인가는 받지 못했지만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 선생님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안내용 명함이네요. 미란이 명함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말 힘들었죠. 미란이 찻잔을 돌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남겨진 사람들 모임이라는 게시판을 찾았어요. 거기 관리자 닉네임이 봄선생이었거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항상 꼼꼼하게 답을 달아주는 분이 있었어요. 필요하면 영상 통화나 개인 메일로 상담도 해주셨고요. 미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서연 선생님이었어요. 교사 일을 마치고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 글을 읽고 답장을 써주셨던 거예요. 준호는 서연이 밤늦게 노트북을 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온라인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실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알아보셨어요. 미란이 상담실 벽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건물 임대료가 낮고 조용히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다가 이 마을을 선택하셨어요. 초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선생님, 적금이랑 온라인 모임 후원금으로 충당하셨어요. 미란이 일어나 복도 끝 방으로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서류 처리 책장에 가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 회의록이랑 예산안, 프로그램 계획서예요. 미란이 몇 개를 꺼내 준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서연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회의 날짜, 참석자 수, 필요한 물품 리스트, 예상 비용 계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철 사이에서 건물 평면도와 벽화 구상도가 나왔습니다. 정식 개소 후 구조 변경안이라는 메모가 붙은 도면도 있었습니다. 한 파일에는 준호에게 설명할 버전이라는 포스트잇만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파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못 보여드린 계획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후가 되자 미란이 2층으로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강의실 겸 모임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 시범 프로그램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참가자 설문 요약도 함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어떤 날은 마스크를 쓰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초기에는 서연의 얼굴색이 비교적 밝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빠지고 긴 소매 옷을 입은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병원 팔찌를 가리려는 듯 했습니다. 시범 운영과 병원 치료를 동시에 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준호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가까운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유품 상자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폴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다시봄 시범 모임 기록, 다시봄 행정자료, 다시봄 준호에게. 준호가 먼저 다시봄 시범 모임 기록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서연이 촬영한 짧은 영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참가자들이 원을 이루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걷기 모임에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스케줄을 설명하는 모습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시봄 준호에게 폴더를 열어보니 날짜 순으로 정리된 영상 일기가 있었습니다. 상단 몇 개에는 처음 이야기할 때 시범 운영 시작 전 설명용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맨 처음 파일을 선택해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말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직접 발견했다는 뜻이겠지? 서연이 병원 침대에 기대 앉아 말했습니다. 교사 일을 줄이고 재택 병가를 낼 거야. 시범 운영을 어떻게 시작할지 계획표를 짰어. 서연이 노트를 들어 보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식 개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꼭 해내고 싶어. 몇 개의 초반 영상을 본 준호는 리스트 맨 아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가장 최근인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별도 메모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파일을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아껴두는 것처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센터 뒤편 공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범 모임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중년 여성 둘과 노인 1명, 청년 1명, 어린아이 둘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오늘의 산책 코스와 대화 주제를 안내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미란이 일부 참가자를 준호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뒤 우리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한 참가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연 선생님 온라인 모임에서 이곳을 소개받아 왔어요. 이 마을까지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다른 참가자도 짧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국도 휴게소에서 준호는 차 안에 앉아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서연명의 적금과 현재 가족 통장 잔액을 입력했습니다. 시범 운영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유지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의 급여와 어머니, 아들의 생활비를 대조해 봤습니다. 준호가 지갑 속 명함을 다시 꺼내 만져봤습니다.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준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훑어보다가 눈에 띄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항 일대 재정비지구 후보 선정. 준호가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정비 대상 구역 안에 다시 봄 상담 공간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즉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선생님, 재정비지구 후보 선정 소식 들으셨어요? 네, 어제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어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1차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이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과장, 연차하고 병가가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가족 일로 좀 바빴어서 다음 분기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 업무에 좀 더 집중해주면 좋겠어. 팀장이 준호에게 간접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재정비지구 후보 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건물 대부분이 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특히 오래된 건물들은 더 그래. 동기의 말에 준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 최경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생전에 상담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상담 공간이 뭔데? 유가족들을 돕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정비지구로 지정될 위기에 경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까지 거기에 휘말리면 어떡해. 후원이니 기분이 하다가 손해만 늘어날 텐데. 경자는 현실적인 우려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연의 영상 일기 중 몇 개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시범 운영에서 정식 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 목록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일정표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했구나. 준호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말 준호는 다시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시청에서 받은 1차 통지문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정비구역 후보 공고, 현장 실사, 주민 의견 청취, 최종 지정. 이런 순서로 진행된대요. 미란이 통지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익시설 여부 검토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현재 시범 운영 단계라는 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자료를 더 보강해야 해요. 상담 공간 뒤쪽 창고에서 한도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연 선생님이 남기신 설문지랑 참가자 기록, 상담일지를 스캔해서 파일로 정리하고 있어요.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식 개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 템플릿도 인터넷에서 받아놨어요.
도윤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참가자 수와 활동 내용을 그래프로 정리해 놨습니다. 정식 인간은 아니었지만 공익 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치로 보면 충분히 의미 있거든요. 부족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운영 계획서랑 예산안이 필요해요. 그날 오후 준호는 마을 부두 근처에서 서연의 마지막 영상 일기 초반부를 다시 봤습니다. 영상 속 서연이 준호에게 보여줄 버전이라는 메모를 붙인 노트를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직접 설명하고 싶었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시범 공간에서 정식 센터로 넘기는 일정표를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차 안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비구역 후보지 주민 의견 접수 일정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출 양식과 온라인 의견 접수 링크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즉석에서 일부 내용을 임시 저장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조기 출근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지역구 시의원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시범 공간의 설립 취지와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의견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좌진이 간단한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을 주민 일부가 개발업체랑 건물주한테 문의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무슨 내용으로요? 재정비 일정이랑 보상 조건을 물어봤나 봐요.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 반대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상담 공간 앞 골목에서는 정비구역 찬성, 재개발 반대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민재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줬습니다. 민재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해. 무슨 소리? 엄마가 아픈 사람들 모아서 뭔가 했다고. 그런 거 맞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더 아팠던 거야? 민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그런 게 아니야. 준호가 민재를 안아줬지만 아이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늦게 준호는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공간을 지키는 것이 아내의 뜻이지만 회사와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벽 무렵 준호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원 제출 페이지를 열어 임시 저장된 의견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기록과 시범 운영 참여자들의 증언을 첨부했습니다. 최소한 아내의 마지막 바람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준호가 조용히 다짐하며 의견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주민 의견 접수가 시작된 다음 주 준호는 회사에서 반차를 냈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30분짜리 사전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회의실에 도착해 서연이 남긴 서류철을 테이블에 차례로 펼쳤습니다. 시범 운영 회의록, 참가자 수치, 설문 요약, 운영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 단계라도 공익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 일정 부분은 별도 검토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정식 개소 준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준호가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USB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정식 개소 전환 계획 PDF, 공사 사진, 벽화 구상도,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 일정이 곧 잡힐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시청을 나온 준호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영상에서 그리던 일정표와 실제 행정 절차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다시 놀랐습니다. 같은 날 상담 공간에서는 마을 청년회에서 보낸 자원봉사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노후된 안내문과 벽화를 보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이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정비구역 후보 지정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정식 개소 준비는 계속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사다리를 올리고 페인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공간 앞 골목을 지나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연 선생님한테 도움받은 적 있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상담해 주셨거든요. 저도요. 남편 잃고 힘들 때 이곳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작은 탄원서 서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상담실에서 시범 프로그램 참가자 3명이 모였습니다. 걷기 모임 사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란이 준호와 함께 도윤이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설문 재정리 자료, 상담 기록 템플릿, 프로그램 진행 사진들을 정식 개소 준비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마을 도로변 슈퍼에서 물을 샀습니다. 상담 공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건물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가게 주인이 주민 서명 목록을 건네줬습니다. 이런 서명도 도움이 될까요? 준호가 서명 목록을 받으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민재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학교 추억 기록장을 써야 하는데 연필 끝만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뭔가 어려운 게 있어? 추억 기록장에 엄마 이야기를 써야 하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재의 노트를 슬쩍 넘겨봤습니다. 엄마가 없어지고 난 뒤라는 제목 아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애도 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구나. 준호가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에 깬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시범 운영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일기의 앞부분에 자막을 추가해 행정 제출용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영상 파일은 여전히 열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다음 주 시청 현장 실사단이 상담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구조와 출입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참여자 기록과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정식 개소 인가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사단이 돌아간 후 말했습니다. 실사 당일 오후 바닷가 도로에서는 주민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간단한 팻말을 들고 공익시설 존치 필요성을 알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지역 SNS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라는 설문지와 상담일지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도윤은 후원 시스템과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준호는 현장 실사 피드백을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하며 파일 제목에 처음으로 정식 개소 전환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준호를 어머니 경자가 냉장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런 걸 준비한 줄 몰랐어. 경자가 식재료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우울할 때 서연이가 도와줬던 일이 있거든. 경자가 몇 년 전 일화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고마운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네가 하려면 제대로 해보렴. 적어도 행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겠어. 경자가 후원 중단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학교 조회 시간에 또래 아이가 상담 공간에서 만든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민재가 그 아이를 피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학교 시간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준호는 시범 공간 마당 의자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벽화의 새와 나무 그림을 바라보며 서연이 남긴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정식개소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어. 준호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민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고 실사단의 초기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민재를 데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빠, 우리 왜 또 가는 거야? 엄마가 만든 곳을 네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부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잠시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바다 앞에 섰습니다. 마을 입구의 작은 벤치에서 민재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 둘이 센터 걷기 모임에서 받은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민재가 조금씩 흥미를 느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공간 안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자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테이블 위에 색연필과 풀, 사진 인화지를 정리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상자에 넣을 작은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문턱에서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재야, 너도 해볼래? 미란이 빈 상자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자신의 상자에 작은 미니카와 사진 조각, 말풍선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재가 결국 상자를 받아들고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로비 한쪽에서 도윤과 함께 시범 운영 기록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자료로 만들기 위한 편집 작업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 벽화 앞에서 설명하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상담 공간 입구로 지역 온라인 매체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시범 모임을 바탕으로 정식 개소를 준비 중인 공간이라고 들었는데요. 기자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프로그램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기자는 서연이 남긴 벽화 구상도와 운영 기록 일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병상에서도 이어진 한 교사의 마지막 선물, 작은 마을에 봄을 가져오다. 기사가 지역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도윤이 홈페이지 서버를 긴급 확장했습니다. 자동 후원 응답 시스템도 수정했습니다. 정식 개소에 대비해서 운영비 예측표랑 봉사자 배치표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도윤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 상담 공간에서 첫 후원자 오픈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마당에 흰 천막과 소형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서연이 촬영하던 영상 일부와 도윤이 편집한 시범 프로그램 기록 영상을 스크린에 상영했습니다. 영상 속 서연이 직접 들고 설명하던 스케치북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일정표와 새벽에 혼자 건물 점검을 도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한 관람객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선생님이 생전에 우리 학교 학생 상담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정식 개소 후에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어요. 교사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준호는 이 제안이 행정 절차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공간은 시범 운영 중임에도 이용자와 후원자가 늘어났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기반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미란이 이를 정식 개소 가능성 보고서 초안에 정리했습니다. 시청 제출용 파일을 갱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기억 상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넣을 물건들을 조용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넣고 빼기를 반복하다가 서연과 찍은 오래된 사진 조각을 선택했습니다. 상자 한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준호는 민재와 함께 해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자의 가벼운 그림자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 걸으며 돌멩이 몇 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 것 같아. 민재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 뭘 했다고 생각해? 힘든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준 거지? 준호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울로 복귀해 며칠이 지나자 민재는 기억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학교 친구에게 센터에서 받은 팔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누적된 업무를 처리하며 인사팀의 압박을 견뎠습니다. 시범 공간의 성장세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정식 개소를 위한 행정 자료를 병행 정리했습니다. 도윤과 미란과도 일정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시범 공간과 가족, 회사가 균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짧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며 뒷면의 글귀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온 긴급 전화가 이 상태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담임교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학부모님, 민재가 휴식 시간 중에 친구의 가방을 부수고 교실 책걸상을 발로 찼어요. 손도 다쳤고요. 준호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환경 요인과 애도 지연이 겹친 공격성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즉시 가겠습니다. 준호가 급히 회사에서 조퇴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서 피해 학생 부모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건가요? 담임교사가 중간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애도 지연 반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절차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복도에서 민재를 마주한 준호는 아이 손등의 찰과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재야, 왜 그랬어? 민재가 고개만 돌렸습니다. 준호는 민재가 센터에 대해 느끼던 미묘한 질투와 분노가 폭발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가방을 던져두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재야, 무리하지 말고 쉬어. 아빠가 다 알아볼게. 어두운 거실에서 서연의 기억상자 조각들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시각 바닷가 마을에서는 개발업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담공간 주변 3개 건물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정비구역 후보지 잠정 지정 안내문 1단계. 안내문 아래에는 2단계 시설점 건보안 요구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안내문을 떼어와 사진으로 남기고 시청에 문의했습니다. 후보지 단계에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시범 공간이 정식 개소 검토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과 충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이 안내문과 기존 공문을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문구 변화랑 추가된 조건을 보면 3단계 행정 절차로 보여요. 1단계 후보에서 2단계 보완 요구, 그 다음 3단계 최종 지정이요. 지금은 2단계 진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네요. 준호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와 안내문을 보여주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익시설 인정 가능성을 근거로 2단계 진입을 막는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보완자료 패키지도 필요하고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정식 개소 인가 절차를 먼저 선점하면 재정비에 더 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준호가 즉시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식 개소 준비 서류 작업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도위원회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민재의 심리검사 결과지와 시범 상담 기록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의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여전히 강한 징계를 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줘요. 위원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학 대신 특별교육 정기 상담 의무로 경감된 조치였습니다. 위원회 결정 후 민재는 상담실에서 나와 로비 의자에 먹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이에게 당장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기다려줬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개발 반대하는 작은 상담 공간, 주민 피해 주장.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원자 일부가 문의 전화를 걸어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가요?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가요? 도윤이 게시글의 최초 업로드 IP와 시간대를 추적했습니다. 지역개발업체 관련 계정들의 활동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사실관계 바로잡기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루머 확산을 최소화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시적으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접속 오류가 생겼습니다. 도윤이 새벽까지 서버 점검과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준호가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이거라도 드시고 하세요. 다음 날 오전 시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정식 개소 가능성 검토 위한 보완 자료 제출 요구 2단계. 제출 마감일까지 5일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세 사람은 정식 인가의 골든타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놓치면 안 돼요. 미란이 시범 프로그램 운영 일지와 상담 사례 요약을 다시 편집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 남긴 파일 중 공간 설립 취지행정 절차 요약 문서를 보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제출 마감 이틀 전 밤 준호는 마지막 남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영상 일기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던 마지막 파일을 선택했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파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을 직감한 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출 마감 하루 전 상담 공간에는 박스와 서류철이 바닥에 가득 쌓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밤샘 상태로 마지막 교차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준호가 책상 한가운데 놓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왔어. 이제 다음 단계가 더 큰 파도가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보완자료 제출 마감일 아침, 준호와 미란, 도윤은 커다란 박스 2개를 들고 시청 도시계획과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정리된 문서와 설문지, 프로그램 일지, 운영계획서, 정식 개소 전환 계획이 박스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예상보다 방대한 자료량의 놀란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실 줄 몰랐네요. 도윤이 자료 구성표를 펼쳐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영 실적,
공익성 증빙, 정식 개소 준비 상황 순서로 정리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보지 단계에서 공익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검토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어진 면담에서 미란이 시범 운영 중 실제 지원받은 유가족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산책 모임을 통해 우울감이 많이 완화됐다는 분이 계세요. 기억상자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은 분도 있고요. 미란이 데이터를 제시하며 센터가 주민 복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세 사람은 시청 로비에서 담당 공무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식 개소 적합 판단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려봐야죠. 미란이 무거운 긴장감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담 공간에서는 주민들과 일부 후원자가 모였습니다.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비구역 후보지 지정이 센터의 공익적 역할을 위협할 경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탄원서 조항을 읽어주는 주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탄원서를 시청에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도유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정식 개소 심사 중이며 시범 운영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후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머 유포 개정 대응을 위한 법률 상담도 겸한 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재는 상담 후 귀가하던 길에 같은 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야, 박민재. 너 왜 그러고 다녀? 애들이 다 무서워한다고. 친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민재가 표정을 굳히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짧은 행동 패턴에서 여전히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감지했습니다. 민재에게 무리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특별 교육 일정과 상담 일정을 벽면 달력에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최소한 일상 루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뒀습니다. 밤이 되자 시청 담당자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비구역 후보지 2단계 보완자료 검토로 진행 중이며 정식 개소 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준호가 이 평가가 기울면 센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시청 검토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팀처럼 역할을 나눴습니다. 준호는 법적 근거 정리, 미라는 프로그램 운영 설명, 도유는 수치와 자료 제시를 맡기로 했습니다. 각자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검토위원회 당일 세 사람은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상담 공간이 실질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식 개소 인가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직후 복도로 나온 준호는 긴장이 풀린 듯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미란과 도윤이 짧게 말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과 일부 후원자는 상담 공간에 모였습니다. 결과 발표 전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작은 연대 모임을 열어요. 제안이 나왔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자연스럽게 확산됐습니다. 민재는 학교 상담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스로 선택한 루틴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민재는 서서히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상담교사가 준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준호는 집에 돌아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영상 일기 폴더를 열고 그동안 열지 않았던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만약 내가 못 지켜도 당신은 끝까지 이 자리만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서연이 조심스럽고 단정하게 말한 뒤 촬영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영상이 끝난 뒤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계산해둔 미래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시청에 제출될 추가 의견서 초안을 밤새워 작성했습니다. 이틀 뒤 시청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정식 개소인가 승인 여부 검토 완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식 개소 요건 충족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후보지 2단계 절차에서 공익성 판단 반영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메일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명함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 뒷면의 글귀를 만졌습니다. 서연아, 네가 남긴 명함 한 장이 결국 이 공간을 구했어. 서연이 남긴 명함 한 장이 결국 이 공간을 구하게 된 결정적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정식 개소 승인 공문이 도착한 날 시청은 정비구역 2단계 절차 중지 결정을 함께 공지했습니다. 상담 공간이 공익시설로 공식 인정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에서 작은 환호가 퍼졌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미란이 공문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이후 상담 공간은 관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외벽과 도색, 안내시설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연의 벽화 구상도는 정식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외벽 전체로 확장됐습니다. 서연 선생님이 그리던 그림이 이렇게 커지다니. 도윤이 새로운 벽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프로그램을 마을회관과 학교 빈 교실에서 임시 운영했습니다. 주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 공백 없이 긴급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와 조율해 재택근무와 휴가를 병행했습니다. 주말에는 상담 공간의 회계와 행정 업무를 맡아 사실상 운영위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빠,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 공사 기간 동안 민재는 상담실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받으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말마다 상담 공간에서 물품 정리와 아이들 프로그램 보조 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재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센터 앞마당에 흰 천막이 세워지고 스피커와 프로젝터가 설치됐습니다. 미란이 완공된 내부 공간을 점검하며 각각의 방에 서연이 남긴 기록 일부를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재개관식에는 주민, 후원자, 시청 관계자, 학교 교사들이 초대됐습니다. 상담 공간의 새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정식 개소를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행사 중간 도윤이 준비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서연의 스케치북과 시범 운영 사진, 걷기 모임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정리한 기록 영상도 함께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서연이 벽화 앞에서 조용히 웃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은 박수가 번져나가 행사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준호가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식 개소 승인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서연이 남긴 명함과 영상, 기록들이 어떻게 이 공간의 방향을 잡아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작은 단서 하나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약속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 상담 공간 로비 한쪽 벽에 작은 액자가 새로 걸렸습니다. 그 안에 서연이 준 명함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 혼자 꼭 찾아가 봐라는 글귀가 복사본과 함께 정식 전시됐습니다. 로비 한편에는 서연의 설계도,
일부와 노트 스케치가 전시됐습니다. 시범 운영 회의록도 함께 있어 방문객들이 공간의 초기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장식대를 둘러본 주민들은 서연이 생전 남긴 흔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공간이 단순한 상담소가 아니라 마을의 회복을 돕는 장소였구나.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지역 언론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비구역 위기 넘긴 상담 공간, 작은 마을에 남은 교사의 유산 상담 공간의 역할을 크게 다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상담 공간을 찾는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도우며 진로 연구 발표에서는 심리상담사라는 장래 희망을 발표해 교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정말 대견하다. 준호가 민재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는 상담 공간 문을 닫으며 어두워진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흩날리는 듯한 감정을 조용히 느끼며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로비 전등을 끄기 직전 준호는 명함 액자 앞에 섰습니다. 뒷면의 글귀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공간에 인연이 닿아온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서연이 남긴 길 위에서 이어지고 있구나. 준호가 실감했습니다. 마지막 문이 닫히고 바닷가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담 공간 외벽의 벽화 위로 가로등 빛이 비쳤습니다. 서연이 꿈꿨던 작은 봄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있다는 듯 했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아우라로 마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미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얀 명함 한 장, 짧은 문장 한 줄이 한 남자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고 한 가족의 애도와 한 마을의 상처를 조금씩 덜어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은 사라져도 그 사람이 세상에 남겨둔 마음과 선택은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숨을 살려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도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작은 명함 한 장이 쥐어질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